저는 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 콜센터라는 게 들어가기도 쉽고 그만큼 금방 일을 그만두는 사람도 많은 일이긴 하죠. 하지만 저는 일단 입사를 한 이후에 나름 적성이 잘 맞는다고 느껴서 꽤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있었어요. 콜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남편의 여동생이었어요. 저에게는 신우죠. 신우와 저는 정말 누가 봐도 성격도 잘 맞고 성향도 잘 맞아서 사람들이 친자매가 아니냐고 오해를 할 정도로 잘 지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말하지 않아도 같이 밥을 먹으러 가고 커피 한 잔을 사러 가도 꼭 서로의 것을 챙기는 그런 사이였죠. 신우와 저는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잘 맞아서 퇴근 후에는 같이 술 한잔을 하면서 세상살이 이야기도 나누곤 했었고요. 그러다가 신우가 저에게 남편을 소개해주게 되었고 워낙 신우의 성격이 좋았으니까 남편도 좋게 보였어요. 남편에게 콩깍지가 신 게 아니라 신우에게 콩깍지가 신 거라고나 할까요? 신우에게는 정말 고마웠죠. 남편을 소개해 주었고 연애도 하게 되었고 조금 이를지 모르겠지만 제 나이 28살에 남편과 결혼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우리 나이가 어떻게 보면 아직 어릴 수는 있는 나이지만 사회생활도 잘하고 있고 우리 둘이 함께 그려갈 미래가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나는 어릴 때부터 결혼은 일찍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내 짝을 만난 것 같아. 당신이랑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어.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갔죠. 신우도 저와 둘도 없는 사이였고 시부모님은 뭐 저를 좋아하는 티를 내진 않았지만 싫어하는 티는 더더욱 내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무난무난한 시댁이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 같이 산다면 어려움이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사실 시댁도 잘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집안 차이가 심하게 난다면 저를 반대할지도 모르겠지만 시댁이나 친정이나 사는 수준도 비슷했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물 흐르듯이 결혼식을 올렸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신우의 생일 파티를 한다고 저희 부부를 초대하셨고 저희는 양손 무겁게 선물을 사서 시댁에 갔죠. 저희 시댁 집안 사람들은 정말 유전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타고난 술꾼들만 모여있는 집안이었는데 다들 얼큰하게 취하고 나니까 저에게 술을 엄청나게 권하시더라고요.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면 말이다. 이 술을 잘 마셔야 하는 법이야. 이미 뭐 결혼식도 다 올리긴 했지만 술을 잘 먹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다. 아이 뭐하냐? 며느리 잔 비워줬으면 이렇게 채워주고 잔이 채워졌으면 원샷 해서 비워내야지. 얼른 쭉 들이켜. 분위기가 그런데 제가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있었겠어요? 시부모님이 주시는 대로 넙죽넙죽 받아 먹다 보니까 저도 인사불성 수준으로 마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술이 깨고 나서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대로 졸도를 해버리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때 그냥 졸도를 했어야 했죠. 저는 블랙아웃, 소위 말하는 과음으로 인해서 필름이라는 게 완전히 끊겨버려 기억 상실이 와서 하나도 그 상황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기억이 나질 않고요. 그런데 제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집에 가겠다면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겁니다. 신우는 저를 말리려고 했으나 제가 집에 가겠다고 우겼고 차를 출발시켜 버렸대요. 저를 말리던 신우가 그만 제 차에 치였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우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서 혼란스러웠죠. 평소에 운전을 즐겨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을까요, 제가? 이때부터 제 인생은 완벽하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생 시댁 식구들에게 죄인이 되어버렸고 그 어떤 비난과 힐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 아니 짐승이 되어서 시댁의 발목이 떡하니 붙잡혀버린 거죠. 물론 제 잘못이니까 100번 1000번 당해도 쌉니다. 우리 신우는
그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을 못 쓰게 되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거든요. 저는 정말로 고개를 들어 시누이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어요. 창창한 나이에 하반신을 못 쓰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는데 제가 무슨 염치로 시누이의 얼굴을 볼 수 있겠어요. 천사 같은 시누는 이런 저를 용서한다고 했으나 저는 마음의 짐과 죄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시누의 용서와는 달리 시댁에서 저는 대역죄인이었고 제 양심의 죄책감 또한 어마어마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시누이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고요. 시누를 정말 엄청나게 챙겼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의 비난을 다 받아내며 하녀 노릇을 자청했죠. 시어머니의 히스테리를 전부 다 받아냈고 겸허하게 수용하려 했고요. 시누이의 똥오줌을 죄다 제 손으로 받아내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일은 그만둘 수 없었으니까 콜센터 일은 계속했고요. 어떻게 보면 시기가 안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남들이랑 다를 바 없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월급이 저보다 훨씬 많긴 했었지만 그게 또 몇 배로 차이가 날 만큼의 어마어마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 나이대에 받을 수 있는 평균의 연봉이라고 할까요? 제가 콜센터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기본급 자체가 높지 않았고 성과급이라든지 그런 부수적인 부분이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기본 시급으로만 계산을 해서 월급을 받았기에 차이가 많이 났을 뿐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둘이 벌어서 집도 사야 했고요. 아이도 키워야 하고 하는데 늘 생활이 퍽퍽했어요. 콜센터의 특성상 복지가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육아휴직을 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고요. 콜센터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승진이라는 게 연차에 맞춰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는데 차라리 전념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고 퇴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여보, 나 이제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콜센터 일이 힘든 것도 물론 있지만 내 배도 많이 불렀고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이제는 출산 준비하면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 어차피 육아 시작하면 아이 봐줄 사람 없어서 내가 일을 그만둬야 하는데 시기를 조금만 당겨서 만삭에도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하게 퇴교하고 싶어서 그래. 우리 집이 월세잖아. 우리 월급으로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하니까 사실 돈 모으기 힘들고 돈을 모아도 집도 사고 해야 할 텐데 게다가 우리 노후 준비도 조금이나마 모으면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 당신까지 퇴사를 하고 나면 괜찮을까? 우리 아이 어린이집 보내놓고 하루빨리 취직할 생각해야지 뭐. 어머님도 나한테 일 그만두지 말라고 잔소리 하시긴 하는데 그게 쉽나? 아이 키우느라 정신 없을 텐데. 엄마가 그런 소리 하는 거 하루 이틀 아니잖아.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나도 알아. 거기다가 육아휴직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일을 그만둬야 하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나도 잘 모르겠다. 우리가 내가 버는 돈으로만 생활이 가능할지 안 할지. 남편이랑 저랑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사실 제 퇴사를 무기한으로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출산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제가 시누이의 뒷수발도 다 들고 있던 상황이었고 출산을 하자마자 일을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답은 퇴사밖에 없었죠. 퇴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댁에도 이 사실을 알렸는데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더라고요. 일을 그만두고 나면 너희들은 뭘 먹고 살려고 그러니? 지금 너희 둘 버는 돈으로도 빠듯하다고 힘들다고 말을 하면서 정말 일을 그만두고도 괜찮은 거야? 우리 아들만 죽어라고 일하고 너는 그냥 집에서 놀면서 애나 보겠다고? 아유, 나 같으면 그런 애기를 봐줄 사람이 있는지부터 찾아보겠다. 너네 인생이라고는 하지만 참견을 안 하게 만들어야 나도 안심을 하지. 시어머니는 제 상황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남편 혼자 벌어서 힘들게 가장의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게 걱정이 되는 것 같았죠. 결국에는 퇴사를 하고 아이를 출산했는데 출산한 이후에는 얼굴을 볼 때마다 하루빨리 직장에 들어갈 생각을 하라며 잔소리를 하는데요. 솔직히 저도 이런 잔소리 하루 이틀 들어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기죠.
얼굴 볼 때마다 언제 취직할 거냐고 난리를 치는 게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게다가 제가 일을 그만둔 게 아이 때문인데 시어머니는 신우 뒷수발을 더 들어야 한다고 저를 매일같이 시댁으로 불러냈어요. 당연히 시누이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그 부름을 무시한 적이 없었지만 그렇게 부려먹으면서 취직까지 하라고 하니까 미칠 지경이었죠. 정말 애고 뭐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어느 부모든지 그러겠지만 제가 낳은 아이가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발목을 붙잡더라고요. 새 인생 출발하고 싶다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와도 저를 보며 방긋 웃어주는 우리 아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싹 가라앉더라고요. 제가 또 어릴 때부터 예쁜 옷을 골라 입고 꾸미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아이였거든요. 태어난 우리 아이가 너무나도 예뻐서 저도 모르게 예쁜 옷을 골라다가 입혀주고 꾸며주고 그런 걸 참 열심히 했어요. 아기 때부터 오감 발달이 돼야 하지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네 문화센터에 오감 발달 수업을 수강했는데 제가 뭐 고슴도치 엄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 수강생들 중에서 저희 아이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다른 애들보다 월등히 사랑스러움이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제일 예뻐 보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그런 시선을 전부 지우고 봐도 저희 아이가 제일 귀엽고 예뻤어요. 전 정말 육아가 체질인 건지 뭔지 애가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그게 하나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육아를 하면서 그 어떤 일보다 더 큰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이게 정말 천직이구나 싶어서 어린이집 선생님을 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저는 우리 아이의 성장하는 모습을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매일같이 일기를 쓰면서 우리 아이의 발달 상태를 기록해 두기도 하고 정말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해내는 헌신적인 슈퍼우먼이 되었어요. 귀찮을 수 있는 놀이 활동까지도 전부 집에서 아이를 위해 준비하는 그런 엄마가 되었거든요. 어디 돌아다니다가 아이에게 좋다고 하는 것들은 하나하나 알아봐서 제가 직접 다 체험을 시켜주고 할 만큼 정성을 쏟으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물론 생활은 빠듯하고 힘들었으니까 은근히 제약도 많이 걸렸지만 나가서 체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슷한 재료들을 가지고 집에서 체험을 시켜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이 아니면 평생 보지 못할 우리 아이의 어린 시절을 기억에 담아두고 싶더라고요. 일기를 쓰고는 있었지만 일기장에는 사진을 일일이 붙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용히 놀고 있는 제 휴대폰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을 일일이 기록해두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 개인 SNS 계정에다가 우리 아이의 매일 사진, 매일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 계정을 꾸미게 되더라고요. 제 일상의 휴식이자 소소한 즐거움이 되어주었죠. 저희 아이의 성장 사진을 올리다 보니까 분유를 먹는 시기를 지나서 이유식을 할 때가 되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저의 계정에다가 우리 아이가 하루 세 끼 뭘 먹는지, 간식으로는 뭘 먹는지도 조금씩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제 계정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먹는 음식들을 레시피랑 같이 정리해서 따로 올려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SNS 계정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저는 따로 아이가 먹는 음식들을 올리는 계정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가 먹는 밥상도 매일같이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저는 정말로 수많은 기록들을 SNS에 올릴 수 있게 되었죠. 저희 아이의 돌잔치 날에도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몰라요. 제가 또 꾸미는 것에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한정적인 돈으로 스스로 발품을 팔아서 돌잔치를 준비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돌잔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때도 역시나 시어머니가 태클을 걸어왔어요. 예, 아주 의리의리하게도 준비를 했다. 이런 거 하려면 돈 많이 써야 하는 거 아니니? 너는 남편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고작 매년 돌아오는 생일 파티를 이렇게 크게 하고 싶어? 이럴 돈이 있으면 우리 딸한테나 좀 쓰지. 어떻게 남들 하려는 건 다 하려고 해. 형편에 맞게 준비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님이 보고 계시는 장식들도 제가 전부 시장에서 발품 팔아서 저렴하게 구해온 것들이고요. 막상 장소 빌리는 비용 말고는 큰돈 들어간 것도 없어요. 이 정도면 정말 저렴하게 준비 잘한 건데. 아무리 저렴하게 했다고 한들 돈을 쓰긴 썼을 거 아니야. 이거 하는데 얼마나 들어갔는데? 어? 뭐 1, 2만 원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돈이 썩어난다 썩어나. 이런 거 한 푼, 두 푼 아껴서 집을 살 생각을 해야지. 월세에 사는 주제에 무슨 돌잔치를 한다고 말이야. 이래서 언제 빌라 생활 청산하고 아파트 들어갈 거니? 이런 사치는 안 부려도 되는 거라고. 어머님,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첫 생일인데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한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정말 셀프로 돌잔치 하는 거랑 다름없을 정도로 돈 아끼면서 준비한 건데 다른 사람들은 준비 잘했다고 축하 인사만 남겨주셨는데 어머님은 왜 핀잔만 주세요? 저한테 준비하느라 고생했다고 말해주시면 몰라도. 내가 아주 속이 상해서 그런다. 속이 상해서. 우리 딸도 너처럼 애도 낳고 돌잔치도 해주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너 때문에 불구가 되는 바람에 결혼도 못하고 집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 어? 우리 딸이 불쌍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법이라는 말이 있나 보다. 이게 전부 다 돈인데 이럴 돈 있으면 우리 딸한테 정성을 더 쏟아붓지. 첫 생일이니까 당연히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생일에도 이렇게 해줄 건 아니니까요. 처음 맞이하는 생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 행복을 느끼고 싶었어요. 어머님께서 이렇게까지 싫어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그 정도 생각도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어차피 네 새끼는 이렇게 생일 파티 했다는 것도 기억 못할 건데 말이다. 나중에 지 생일이 언제인지 기억이라도 할 때 해줘야 충분한 건데 이게 아이를 위한 엄마의 마음이겠니? 우리 손녀딸은 지쳐서 저기서 자고 있더만 이게 다 엄마 욕심인 거지. 돌잔치 안 해도 다들 잘만 사는구먼. 시어머니는 돌잔치를 하기도 전부터 제 마음에 초를 쳤고 저는 즐겁게 즐기기만 하면 될 줄 알았던 돌잔치의 시작을 아주 힘들게 할 수밖에 없었죠. 식이 진행이 될수록 팔짱을 끼고 불편함을 보이는 시어머니 때문에 집중도 되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은근히 시댁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저는 괜히 괜한 짓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아서 좌불안석이었어요. 그러더니만 돌잔치가 전부 끝난 다음에 손님들을 배웅하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슬쩍 저에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예, 돈 수금은 좀 됐냐? 보니까 손님들도 꽤 왔던데 말이다. 요즘 금값도 많이 올랐다는데 금반지는 좀 챙겼고? 아, 너네 집 한 달 월세값은 충분히 나오지. 그거 돌반지 몇 개나 받았니? 요즘은 뭐 돌반지 받으면 시부모한테 금목걸이 하나 해주는 게 유행이라고 하던데 몇 개 받았는지 좀 알자. 돌반지는 그냥 받을 만큼 받았어요. 아이, 그리고 누가 돌반지를 녹여서 시부모님께 금목걸이를 해드려요. 저희 아이를 위해서 녹이는 거면 몰라도. 너는 젊은 애가 그런 것도 몰라? 요즘은 그게 트렌드인지 뭔지 그런 거라고 하더라. 키워준 은혜에 보답한다고 뭐 선물을 역으로 해준다고 하던데 니네는 없냐? 어머님, 저희 아이 돌잔치 오면서 축의도 안 하셨잖아요. 정말 그런 것까지는 바라시는 건 너무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 아이 크면 다 돌려줄 반지니까 탐내지 마셔요. 하다 선물로 들어온 돌반지까지 내놓으라고 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까는 돈 아깝게 이런 짓 한다고 뭐라고 하셨으면서.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길래 말한 건데 왜 이렇게 나이석에 반응을 하고 그래? 돈 없다고 나중에 팔아먹을 생각이나 하지 말고 네 말대로 꼭 니네 애기 크면 줘라. 그러고는 콧방귀를 끼고 돌아서는데 기가 막혀서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으니 남편이 와서 은근슬쩍 제 어깨를 감싸주는데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 꼴이 너무나도 보기 싫어서 똑 닮은 남편도 진절머리가 난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돌잔치를 마친 뒤에 저는 또 아이를 키우면서 SNS 계정 활동을 활발하게 하며 시간을 보냈고 저희 아이의 두 번째 생일이 다가오던 시점에 저희 집안에서도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드디어 남편이랑 저랑 그렇게 소원하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되었거든요.
저희도 이번에서야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힘들게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저희 부부 정말 열심히 산 대가를 이렇게 받는 것 같아서 그 어떤 날보다 축하받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뭐라고? 내 집 마련? 너네가 집을 사서 이사를 간단 말이냐? 아니 무슨 돈이 있어서? 너네 혹시 우리 몰래 무슨 로또라도 맞은 거야? 아니 무슨 돈이 있어서 이사를 간다는 거야? 로또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건 아니고요. 이가 승진을 하기도 했고 뭐 저희 돈으로 집을 사는 것이겠어요. 은행 대출로 사는 거죠. 뭐야? 빚을 내서 집을 샀다 이 말이냐? 에이그 내가 정말 너희들 사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것 같다. 모아둔 돈도 없이 대책 없게 대출부터 받으면 어떡하냐? 나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그 대출금 갚으려고? 집이 한두 푼이야? 그 빚 누가 갚냐? 우리 아들이 죽어라고 이래서 갚아야 하는 돈 아니냐고. 그래도 월세 나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대출금은 갚아 나가면 집이 저희 손에 들어오는 건데 언제는 월세 산다고 깝깝하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월세 나가는 게 너무나도 아까웠어요. 그 돈으로 대출금 갚는다 생각하면 되는 건데. 월세보다 대출금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니. 너네가 이렇게 대책 없이 구니까 내가 살림에 참견을 안 할 수가 없구나.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나한테 허락을 받는 게 좋겠어. 저희 부부도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어서 한 일이에요. 어머님께서 그냥 기특한 눈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대출까지 받아서 집을 샀는데 축하만 해주시면 안 돼요? 축하는 얼어 죽을 무슨.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너희라고 뭐가 달라서 축하를 받겠다는 거니? 나중에 돈 없다고 우리한테 손 벌릴 생각 일절 절대 하지 마라. 죽었다 깨어나도 돈 없으니까. 그래서 집은 몇 평짜린데 방은 몇 개나 있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봐라. 대출을 얼마나 받아서 얼마나 좋은 집을 샀는지. 그냥 아이도 있고 하니까 적당한 집 샀어요. 방은 3개짜리고요. 평수는 큰 평수는 아니지만 거실이 꽤 넓게 빠져서 아이랑 같이 지내기에 좋아 보이더라고요. 방이 3개야? 그러면 너희 부부방 하나 쓰고 손녀딸 방 하나 주고 나면 방이 하나 남네? 그럼 잘 됐다. 우리 딸 데리고 들어가서 살아라. 우리 딸 이렇게 불구된 게 누구 때문인데 네가 책임은 제대로 져야 할 거 아니니? 우리 딸 결혼도 못하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니 불쌍해 죽겠는데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다. 네가 데리고 가서 수발 들면서 살아. 그럼 나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겠니? 내가 우리 딸 얼굴 매일 보면서 사는 게 아주 마음이 아파 죽겠어. 엄마 미쳤어?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새언니한테 아무런 죄책감도 주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잖아. 언니가 그동안 내 수발을 얼마나 들어줬는데 나를 데리고 가서 살으라는 소리가 나와. 나 이제 휠체어 타고 어느 정도 일상생활도 가능한데 언니한테 왜 자꾸 죄책감을 주고 짐을 지어주는 건데. 엄마 진짜 주책이야? 참나, 지 생각해서 말을 해줬더니 나한테 난리를 치네. 내가 뭐 언제까지 건강할 줄 알아. 아유, 아무튼 대출이고 나발이고 우리들도 먹고 사는 거 빠듯하니까 너네 살림에 도움 하나도 못 준다는 거 잘 알고 있지. 각자 알아서 잘 살아보자 이 말이야. 서로한테 기대지 말고. 너네는 너네끼리 잘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고. 신우가 저를 대신해서 화를 내주니까 시어머니도 아무 소리 못하고 다른 말로 주제를 바꾸더군요. 성가르기를 하면서 절대로 도움을 바라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 더럽고 치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절대로 손 안 벌리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했죠. 솔직히 시댁이 잘 사는 편도 아니었고 돈도 없는데 무슨 손을 벌리겠어요? 애초에 비빌구석이 되어주지도 못할 시댁인데 말을 저렇게 하니까 나중에 저한테나 돈 빌려달라고 할 생각하지 말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아무튼 저희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되었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오니까 신분이 쑥 상승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아이와 남편 그리고 저까지 셋이 정말 너무나도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혹시라도 저희 부부가 대출금이 부족하다고 돈이라도 달라는 소리를 할까봐
명절에 얼굴을 보는 것 말고는 따로 보자고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덕에 뭐 잔소리에서도 해방이 되고 시누이의 뒷수발에서도 은근히 멀어지게 되어서 참 편했다고나 할까요? 물론 그렇다고 저 때문에 사고를 당해서 몸을 못 쓰게 된 시누를 아예 나몰라라 하진 않았죠. 저 나름대로 시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도움은 전부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직 한창일 나이에 저 때문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정말 너무나도 많이 미안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었는데 저희 친정엄마의 생신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가 딱 환갑인 해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살아온 날들 중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날이 대부분이지 제가 뭔가 딱히 해드린 게 없더라고요. 생신날이기도 하고 또 환갑이기도 하니까 크게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사를 가고 아이를 키우는데 점점 손이 많이 가고 힘이 붙이고 저도 제 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되다 보니까 친정엄마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거든요. 환갑잔치를 손님들 다 불러서 하는 건 좀 오바인 것 같고 그래도 너무 일상처럼 지나가기는 싫고 해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생일 파티를 열고 제대로 챙겨드리자 하는 말을 남편과 나누게 되었죠. 그런데 이 모지리 같은 남편놈이 글쎄 시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고스란히 가서 전달한 겁니다. 장모님 환갑이셔서 생신 파티를 열기로 했다. 어디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거기가 유명한 맛집이라서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사돈어른 환갑이라고 아주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는다고 했다며? 예, 나도 좀 끼면 안 되냐? 거기가 무슨 별도 받은 유명한 맛집이라고 하던데 원래 경사는 온 가족이 나누는 거라고 하잖니. 나도 가족인데 당연히 불러야지.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이모들도 몇 분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어머님? 저희 친정 어머님께서 초대를 직접 하신 것도 아니고 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어머님 생신 때 이 레스토랑에 한 번 더 오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저희 식구들끼리 참석하는 걸로 할게요. 내 생일이 지지난달이었는데 그때 그럼 미리 했어야지. 그 레스토랑 가려고 뭐 10달을 기다리란 소리야? 참 빡빡하게도 군다. 그냥 부르면 될 것을. 제가 미쳤다고 시모를 부르겠어요. 매번 핀잔이나 주고 돈 가지고 잔소리를 해대는 시어머니가 뭐가 좋다고 부르겠냐고요.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제풀에 지쳐서 전화를 끊은 시어머니에게 보이지 않는 메롱을 날리고서는 친정엄마의 환갑을 준비했죠. 그런데 제가 너무 시댁을 물로 봤나 봐요. 글쎄 기가 막히게 환갑 파티를 여는 그날 그 레스토랑으로 직접 찾아오신 거 있죠. 아니 어머님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가 분명히 이번에는 가족들끼리 하겠다고 어머님이랑은 어머님 생신 때 오자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 네가 전세 냈냐? 우리도 밥 먹으러 온 거다. 밥 먹으러. 누가 보면 아주 네가 이 레스토랑 주인인 줄 알겠네. 나는 밥 먹으러 찾아오지도 못한다냐? 몸이 불편한 신우까지 꾸역꾸역 데리고 왔는데 신우 표정이 영 안 좋더라고요. 아마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우리 신우가 제 눈치를 볼 처지도 아닌데 제 마음까지 불편해지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본인도 밥 먹으러 온 거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저희 친정엄마의 환갑날에 맞춰서 온 것이었어요. 왜냐면요 그 레스토랑이요 100%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레스토랑인데 우리 시어머니는 예약도 하지 않고 왔거든요. 입구에서 예약자 명단에 적혀있지 않으면 식사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무슨 밥을 먹으러 왔다고 말을 하는 건지. 아니 밥 먹겠다고 찾아왔는데 예약이 안 되어 있다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건 뭐야? 식당 주제에 아나무인하게 장사를 해도 되는 거야? 예약할 줄 모르는 나 같은 노인네들은 뭐 밥도 먹지 말라는 건가? 나 참 지들이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고 있으면서 서비스를 제대로 할 줄도 모르네. 사돈 여기가 좀 유명한 곳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럼 그냥 사돈 내외랑 사돈 아가씨도 저희 자리에 합석해서 같이 드실까요? 식사하러 오셨으니 시장하실 텐데.
아이, 그럴까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 곳이길래 이렇게까지 배짱 장사를 하는지 제가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석까지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도 참 웃기더라고요. 돈 한 푼 안 내고 얻어먹는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나 많은지 정말 분위기를 초치는데 선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밥을 먹는 내내 궁시렁궁시렁 하다못해 저희 이모들까지도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하는 얼굴로 바라보더라니까요. 저야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우리 남편이랑 신우는 얼굴까지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시어머니의 입을 당장이라도 막고 싶어하는 눈치더라고요. 자식들 얼굴에 먹칠을 하는 짓이라는 걸 모르고 저런 행동을 하는 시어머니가 기가 막힐 따름이었어요. 음식이 뭐 특별할 것도 없구만. 아이, 뭐 이렇게 고귀한 척을 하는지. 근데 말이다, 내가 메뉴판을 슬쩍 보니까 엄청 비싸던데. 예,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비싸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환갑이랍시고 큰돈 쓰는 거 아니냐? 이거 다 우리 아들 돈이지? 그 말에 저는 숨을 헉 하고 들이켰죠. 아니, 저희 친정 부모님도 계신 자리에서 갑자기 돈 타령을 하는데 누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쥐고 있던 포크를 내려놓고 많이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남편이 시어머니 옆구리를 툭 치더라고요. 아유, 엄마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니까 조용히 하고 얼른 식사나 마저 하세요. 아, 여기 시간제라서 2시간 있다가 나가야 하니까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러면 누구 돈으로 이런 데를 예약해서 온단 말이냐? 제가 돈을 벌기를 해, 모아둔 돈이 있기를 해. 너희 아파트 대출금 갚는다고 모은 돈도 없을 텐데 이렇게 비싼 곳에서 사치를 부리고 싶어? 어? 아주 공부도 못해가지고 고작 월급 200만 원밖에 못 받던 애가 말이야. 미쳤니? 지금은 일도 안 하고 애 키운답시고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으면서 우리 아들 돈이나 펑펑 쓰는 주제에 거기다가 은행 대출 받아서 집 산 것도 황당해 죽겠는데 지네 부모 생일이라고 이렇게 비싼 레스토랑에 예약까지 해서 밥을 먹어? 어? 우리 아들 등골을 뽑아 먹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네. 작정을 했어. 시어머니가 삿대질을 하면서 갑자기 핏대를 올리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모들도 친정 부모님도 전부 황당해 하시며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화기애애하게 생일 축하를 나누는 자리에서 갑자기 급발진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를 이해할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단 한 명도 없었죠. 아유, 엄마, 그 속사정도 모르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왜 장모님 생일날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엄마 진짜 뭐 잘못 먹었어? 아, 나 부끄럽게 왜 이래? 부끄러워? 네가 왜 부끄러워? 이 모자란 놈아. 네 돈 써서 사돈 댁에 다 퍼주고 있는데 부끄러운 게 누군데 그래? 내가 아주 모자란 놈을 낳았다. 어이구. 아니, 사돈,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그러세요? 지금 누가 누구 돈을 쓰고 있다고 등골을 뽑아 먹네 마네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 사위가 벌어온 돈을 제가 왜 뽑아 먹겠어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찬찬히 이야기를 나누신 게 좋겠어요. 사정을 다 알고 나면 사돈이 더 부끄러워지실 수도 있으니까 거 흥분도 좀 가라앉히시고요. 아이고 참나, 부끄럽긴 뭐가 부끄럽다고 그래? 남의 아들 등골 빨아먹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지. 얘 며느리야, 너도 있지. 양심을 좀 가지고 살아라. 어찌 돈 한 푼 안 버는 애가 이런 데서 사치를 즐기려고 하니. 니네 엄마는 그 시식 코너에서 환갑잔치 하는 게 딱이야. 어디 이런 고급진 곳에서 사치를 부리려고 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당당한 척하는 시어머니 꼴을 보고 있자니 저도 더 이상은 정말로 못 참겠더라고요. 일어나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신우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엄마, 진짜 제발 조용히 좀 해. 엄마 때문에 내가 속이 다 문드러질 것 같다고. 아주 쪽팔려서 새언니한테 미안해서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본인 앞에 있던 물컵을요 시어머니한테 확 뿌려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말 순식간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음이 되었고 숨을 죽였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죠. 평생을 순둥이로 살던 우리 신우가 시어머니에게 물잔을 끼얹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물세례를 맞은 시어머니 또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인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어요.
엄마, 제발 새언니한테 그만 좀 해. 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새언니 여태 괴롭혔으면 된 거 아니야? 그리고 나 이런 말까지 여기서 하고 싶진 않았는데 엄마 아빠 하는 말 다 들었어. 나 이렇게 다리 못 쓰게 된 그날, 사고 난 그날 새언니가 운전대 잡은 게 아니라 오빠가 운전대 잡았었다며. 나 이렇게 만든 게 새언니가 아니라 오빠라며.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다들 헉 하는 소리만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부모가 저에게 자기 아들의 죄를 덮어 씌운 것이었어요. 남편도 저도 꿈에도 몰랐던 사실이었던 거죠. 신우 또한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몇 개월 전이었고 믿을 수 없는 일이라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했어요. 우리 남편은 기겁을 했고 저는 더더욱 기겁을 했죠. 여태까지 기억도 안 나는 그날의 사고를 제가 저질렀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남편도 사실 사고 난 그날 완전히 만취 상태였었어요. 그러니 남편조차도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죠. 저만 해도 제가 그랬다고 했을 때 받아들였을 정도로 기억이 없었는데 남편이라고 멀쩡했겠냐고요. 둘 다 기억을 못하고 신우 또한 술 마시고 사고를 당해 바로 수술에 들어갔으니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시부모는 저에게 죄를 덮어 씌운 거죠. 신우의 말에 시모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고 시부는 눈치를 보다가 그 자리를 팍 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얘가 미쳤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어? 네 오빠가 왜 그런 짓을 했겠어?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너 이렇게 만든 거 쟤 맞아. 며느리가 그랬다니까. 그런 미친 소리를 왜 여기서 해? 아니라고. 우리 아들이 한 짓이 아니라니까.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뚝뚝 흐르는 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변명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로 제가 아니라 신우를 이렇게 만든 게 남편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제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에게로 달려가서 시어머니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어요. 아가씨가 한 말 사실이에요? 아가씨 저렇게 만든 사고를 일으킨 주범이 내가 아니라 남편이 한 거 맞냐고요? 당장 대답해. 대답하란 말이야. 아유, 이거 좀 놓고 말해라. 안 놔? 아이고 숨 막혀. 이건 알아.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어? 지금 논점은 말이야. 아이 너희 집 식구들이 내 아들한테 빨대 꽂고 이렇게 잔치하는 게 논점 아니냐. 우리 아들 돈을 왜 그렇게 허비하냐고. 그 말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이 와중에도 돈 이야기를 하는 시어머니에게 아주 진절머리가 나서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더니만 시어머니가 의기양양해져서 말을 하더군요. 너 진짜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소박 맞고 싶어서 작정을 했냐? 우리 아들 없으면 너네 어떻게 살려고 이런 짓을 해? 감히 내 멱살을 잡아? 아유 세상이 말세다. 이혼해서 내가 왜 못 살아? 지금 나랑 이혼하면 후회할 게 누군데 그딴 소리를 짓거리냐고. 감히 나에게 죄책감을 떠넘기고 나 몰라라 했던 인간이 그렇게 말을 해? 엄마, 내가 진짜 가만히 좀 있으라고 했잖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진짜 엄마야말로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어. 뭐야? 너는 왜 자꾸 지 마누라 편만 들고 앉아있어?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저딴 년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사치만 부리는 마누라가 뭐가 이쁘다고. 네가 다시 취직을 해봐야 뭐 얼마나 벌어올 수 있는데 고작 200만 원밖에 못 버는 게 그나마 일도 안 해서 그것조차 못 벌어오는 게 무슨 말이 이렇게 많냐고. 어머님은 산수 공부 좀 다시 하셔야겠다. 나한테 공부 못해서 돈 못 번다고 뭐라 할 처지가 아닌데요. 내 월급 2천만 원인데 공 하나 빠진 거 아니고요? 참나 뭐라고? 야야 지나가던 개가 없겠다. 네 주제에 무슨 월급을 2천만 원을 받아. 너야말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인연이 이거 미쳐도 아주 한참을 미쳤네. 아유 엄마 진짜 내가 제발 그만하라고 했잖아. 내가 다 설명한다고 제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장인어른 장모님 계신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야. 엄마야말로 노망났어. 제발 그만하라고 말을 했으면 자식 말을 들을 줄도 알아야지. 왜 자꾸 엄마 고집만 부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말을 내뱉냐고. 제발 입 좀 닥쳐.
남편이 거의 오열할 기세로 말을 하니 시어머니가 뭔가 이상함이 감지가 되었는지 그제야 모든 행동을 멈추고 저와 남편을 번갈아 가며 보더라고요. 아이, 뭐야? 이 분위기는 뭔데? 왜 다들 이렇게 나를 노려보고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건데? 진짜로 며느리가 월급을 뭐 2천만 원이나 번대 이 소리냐? 어? 그럼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할까요? 제가 돈을 그만큼 번다고 하면 어머님이 기생충처럼 찰싹 들러붙을까 봐 그동안 말을 안 했던 거죠. 지금도 봐요. 어머님이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본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거지. 내가 그만큼 돈 버는 걸 알았으면 이렇게 밑바닥까지 보여줬을까? 거기다가 남편 누명까지 씌우면서 신우수발 다 들게 했을까? 그거는 나도 실수였다고 실수. 나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가물가물했다고. 어이가 없네. 증거 있어? 그리고 네가 뭘 해서 2천만 원을 벌어? 1년도 아니고 한 달에. 망상증이라도 걸렸냐? 아니면 어디서 불법적인 일이라도 저지르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니 제가 어이가 없어서 우리 아이의 매일을 기록해둔 SNS 계정을 보여주었어요. 시어머니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이게 왜 하면서 버럭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개인 SNS를 꾸준히 운영을 하면서부터 저를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이 5만 명 가까이 늘었어요. 육아용품도 협찬을 받고 광고도 들어오고 하게 되었죠. 아이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의류, 화장품, 이유식 이런 것들을 전부 SNS에 광고를 해주고 돈을 받고 물건들을 공구하면서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이런 사실을 제가 말한 적도 없고 찾아볼 줄도 모르니 모를 수밖에 없었죠. 사실 SNS로 장사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돈이 되는지 모르는 게 당연했고요. 제가 또 구독자가 많으니까 광고로 받는 비용이 높았거든요. 제가 아이 로션 하나 광고하는데 200만 원씩 받아요. 그걸 한 달에 10개만 해도 2천만 원이다 이겁니다. 거기에 공구로 생기는 부가 수입도 있고요. 아이용품을 대부분 협찬받아서 사용하니까 딱히 돈이 나갈 일도 없는 거고요. 게다가 제가 요리하는 계정도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아이 반찬, 아이 이유식을 올리는 계정 말이에요. 거기도 자연스럽게 구독자들이 늘었는데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만든 이유식 레시피를 가지고 책을 낼 생각은 없냐고요. 이것저것 따지고 보니까 생각보다 인세가 좋더라고요. 저작권이라는 게 붙는다나 뭐라나? 결국에는 출판사랑도 계약을 했고 저는 책까지 판매를 하게 되었어요. 워낙 제 계정이 유명하기도 하고 출판사에서 홍보를 잘 해주기도 해서 책이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돈이 한 방에 묵직하게 계산이 되어서 들어왔고 아이 이유식 초기에 관한 책을 냈더니 중기 후기까지 시리즈로 내자고 하더라고요. 시리즈물로 출판하려고 교정 보고 있는 중이지요. 돈이 막 쑥쑥 들어오니까 집 사는 것도 당연히 가능했고 물론 뭐 대출을 받긴 했지만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만데 그거 갚아나가는 게 어렵겠어요? 남편도 회사 생활하면서 버는 돈이 저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니까 그동안 제가 시댁에 말하지 말자고 한 것도 다 들어주고 한 것이었고요. 시댁에서는 우리가 돈 달라 할까봐 명절 외에는 부르지도 않았으니까 모르고 있었던 거고요. 제가 말을 일부러 안 하길 참 잘했지 뭐예요. 자, 이제 저는 다 말했으니까 방금 아가씨가 말한 거나 해명하시라고요. 여태 그걸 빌미로 절 이렇게 괴롭혀온 거예요?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가씨가 들은 게 진짜 맞아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난리를 치고 시누는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말을 돌려보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했어요. 이런 걸로 어떻게 돈을 버냐. 이거 다 사기치는 거 아니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인터넷에서 사진 올리는 걸로 그 큰 돈을 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나는 이해가 안 돼. 엄마 제발. 다 진짜라고. 진짜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엄마 때문에 내가 처가해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진짜 한 달에 2천만 원을 번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새하얗게 질려서 조그만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친정엄마가 벌떡 일어서시더라고요. 여태 우리 애한테 사돈처녀 저렇게 만들어 놓은 짐덩어리 하나 얹혀놓고 괴롭혀놓고 그것도 다 거짓말인데다가 2천만 원 번다니까 눈이 헷가닥 돌아요. 제 환갑을 시식 코너에서 하는 게 딱 어울린다고요? 지금 누가 할 소리를? 한 달에 300만 원도 못 버는 사위 우리 딸이 애 아빠라고 그나마 데리고 살아주고 있는데 누가 누구한테 망상이니 염치니 그딴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돈 못 버는 사위 필요 없으니까 데리고 가세요. 아니 장모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진짜 마누라밖에 안 보고 살았다고요. 저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제 동생 일도 저희 부모님이 한 일이지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얘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부모가 한 일을 덮을 생각은 하지 않고 딱 잘라서 구분을 할 생각을 해?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 새끼야? 엄마랑 아빠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거기다가 내 동생 저렇게 만든 게 우리 와이프가 아니라 나라며 왜 그런 거짓말 한 거냐고. 아이씨 엄마랑 아빠랑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와 하나뿐인 아들한테까지 손절당하는 걸 보니까 돈이 정말 중요하긴 중요한가 보다. 그렇죠 어머님. 그러니까 애초에 심보를 곱게 쓰셨어야죠. 그렇게 말을 하니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건지 아무런 말도 못하고 혼자 우두커니 서 있더라고요. 도망간 시아버지의 목까지 시어머니 혼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라고 가만히 계셨을 리가 없죠. 당연히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 이모들까지 시어머니에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하나뿐인 내 딸이 이런 취급받으면서 사는 거 난 못 본다. 이혼해라. 귀하게 대해줘도 모자랄 판에 누명까지 덮어씌워서 사람을 괴롭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장모님, 제가 손이 발이 되도록 이렇게 싹싹 빌게요. 앞으로는 저희 집 쪽으로 발길도 안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인연 끊어버릴게요. 와이프 하나만 보고 살게요. 이것이 어떻게 아들이라는 놈이 부모를 버리겠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이. 엄마는 제발 아빠 따라서 집에 가라고. 진짜 나 더 이상 쪽팔리게 하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빌어야 하는데.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가진 거 하나 없으면서 자존심만 세운 엄마 때문에 나까지 처가해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되었잖아.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충격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남편은 뭐 그날 하루 종일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정말 시댁 식구들 얼굴도 안 보이게 하겠다고 빌고 빌었습니다. 친정 엄마께선 저한테 어떻게 하고 싶냐고 조용히 물어보시길래 남편이랑 사실 이혼을 생각해 본 적 없고 우리 세 식구 정말 화목하게 일상 잘 보내고 있었기에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어요. 그게 사실이기도 했고요. 친정엄마는 남편에게 각서를 받기로 하셨습니다. 앞으로 시댁 쪽으로는 발길하지 않겠다. 시부모가 난동 부릴 시 이혼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말이에요. 신우는 덩그러니 남아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새언니, 정말 미안해요. 나도 몇 개월 전에 들은 이야기이긴 했지만 스스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 이야기를 언제 해야 할지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 우리 부모님 절대로 용서하지 마. 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들이니까 절대로 용서하지 마. 언니가 우리 오빠랑 이혼을 한다고 해도 나는 다 이해할 수 있어. 이제 언니 잘못 아니라는 거 알았으니까 나에 대한 마음의 짐 다 벗어던지고 언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언니 마음껏 말이야. 아가씨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우리 부부 실수로 인해서 생긴 일인데.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행복해지자. 응?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어요. 그날 이후 염치도 없는 시부모가 저 보러 안 찾아왔겠어요? 저한테 은근슬쩍 연락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들을 남편이 놀래서 전부 다 차단을 해버렸죠.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아주 지랄 발광을 떨었어요. 각서까지 쓴 마당에 쫓겨나지 않으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했고요. 남편이 시부모한테 아들 이혼당하는 꼴 보고 싶은 거 아니면 절대로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시부모도 놀래서 아들 소방 맞을까봐 저에게 연락을 못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뭐 그게 사실이겠냐 싶어서 무시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남편이 시댁에 가서 각서까지 들이밀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쌤통이죠 뭐. 저는 그날 그런 일을 겪은 이후에 한동안은 시누이의 사고 문제로 머리가 아파 아무런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조금 쉬는 시간을 가져야 했어요. 하지만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와 지금은 책 출판을 위해서 교정을 보면서 틈틈이 SNS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광고로 버는 돈이 쏠쏠하니 최대한 당길 수 있을 때까지는 당겨보려고요. 아직 갚아야 할 대출금도 남아있고 신우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게 많으니까 차근차근 더 돈을 벌어볼 겁니다. 저희 가족 얼굴에 항상 웃음꽃만 잔뜩 피어나는 것을 목표로 생각할 거예요. 제 경악스럽고 기가 막힌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